오늘 이 시간 깊이 있는 분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이 집필을 하신 책 그레이트 리세션 2023.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2023년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그 주장을 하시는 바탕이 되는 이유들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선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2023년 증시의 변수,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 우리 리포터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 키워드들 중에서도 저는 통화정책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더 꼽는다면 미중 패권 전쟁 이렇게 꼽고 싶은데 22년도 사실 통화정책이 키워드고요. 그래서 22년을 긴축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2023년은 긴축의 시대의 연장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전개될까 이것이 23년을 좀 결정짓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통화 정책이 변수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2022년도 계속해서 통화 정책 금리 인상 폭에 좀 주목을 해봤던 것 같아요. 2023년도 이것의 연장선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통화 정책 키워드의 핵심 내용이라면은 연준의 정책 전환, 즉 피봇의 시점이 가장 좀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피봇은 기본적으로는 연내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연내라고 말씀하시면 23년 연내. 23년이요? 네. 피봇이 기대되는 그 시점은 말 그대로 지금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률 2%, 2% 골 이것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이 올해 예를 들어서 9%대를 찍고 7%대로 떨어졌지만 내년은 그래도 5%, 4%대 이 정도에 머물 것으로 현재 진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3%까지 떨어진다,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물가가 안정화된다. 그러면 이제 피봇에 대한 기대가 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금리 인하는 어렵겠다. 그러나 이변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변은 그 목표 물가치 자체를 조정할 가능성.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신흥개도국들의 그 목표 물가 자체가 3, 4, 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진국들의 목표 물가 자체가 2%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원래 이 신흥개도국들은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선진국들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이게 보통의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 목표 물가 자체가 3.5, 4였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였어요. 근데 2%가 목표 물가가 된 그 근거는 우리나라가 워낙 물가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2020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디플레이션이 걱정되니까 그 목표치가 그거는 안 된다. 2%만큼은 만들자 하는 것이 목표 물가였던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4, 5 이렇게 계속 전개되는데 2%까지 기다리다가는 너무 많은 것을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겠다 하는 걱정들이 된단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채권 시장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3%대의 물가도 괜찮은 거 아니냐 하는 학제적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23년 8월에 또 잭슨홀 미팅이 있을 텐데 그때쯤에 여러 학자들끼리 논의를 할 겁니다. 3% 목표 물가면 괜찮다. 그러니까 3%의 목표 물가가 괜찮다는 종류의 발언이 나오거나 연준에서 그러면 목표 물가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해 보겠다든가 이번 FOMC 때도 그랬거든요. 한번 스터디를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결과를 발표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피봇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피봇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것은 목표 물가 자체가 3% 정도로 상향 조정될 때 그러면 당위성이 생기잖아요. 목표 물가가 다시 정해졌으니까 그런 당위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 물가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기란
좀 쉽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실장님은 내년 2023년 일단 8월 중심으로 물가 인상률이 2%, 연준의 목표 물가가 이제 2%가 아니라 3% 정도 올라갈 경우를 좀 변수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단기적으로 당장 12월 연준이 빅스텝 정도로 금리 인상의 폭을 줄인다고 하면 시장은 이미 일단 그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고 그동안의 긴축이 기저효과로 나타날 것을 좀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금리의 역습인 거죠. 이미 금리를 많이 올렸고 4%의 기준금리는 정말 미국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높은 금리라고 판단 내려지고요. 이 금리의 역습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업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높은 금리 속에서는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자기 자본도 있지만 타인 자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인 자본에 의존할 수 있는 그 의존도가 금리에 따라 결정되는 거거든요. 금리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높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없고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채권 매입자가 안 나타나니까 투자자를 못 만나니까 결국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결국은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일입니다.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것, 그게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고용 충격, 예를 들어서 지금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많이 고용 축소하겠다, 감축하겠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입니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겠다, 증산 계획을 철회하겠다. 그리고 후순위 고용 충격으로 연결돼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골이 아닐까. 결국은 이렇게 높여놨던 금리로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했는데 그것이 결국 경기 침체로 야기되는, 어찌 보면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고 보면서까지 금리 인상 행위를 했는데 그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시점이 23년이다. 22년은 아직 경기 침체 안 온 겁니다. 22년은 둔화예요. 둔화. 정확한 표현은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제로를 향해 가는 국면을 둔화라고 하고 본격적인 침체,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꺼지는 것을 우리는 침체라고 표현하는데 그 침체는 아직 온 것도 아닙니다. 그 시그널들만 나타난 거고 우리가 실제 침체라고 느껴질 만한 그 성적표를 받아보는 순간은 말 그대로 고용 충격이 와야만 합니다. 그것이 안타깝게도 24년 1, 2분기 정도, 빠르면 1분기, 보통은 한 2분기 초 요 정도의 그 고용 침체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그널로 많은 테크 기업들이 그러니까요.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지난주 디즈니도 그랬고 메타, 뭐 트위터 모두 지금 인원 감축 이야기가 이어서 들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내년 상반기에는 고용에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그럼 최근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의견을 피력하면서 금리 동결 기간 동안은 정책 운용을 좀 어떻게 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네. 사실상 물가를 잡기 위한 레버리지로 금리 인상이 사라진 상황에서 연준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연준은 이 금융 불안 문제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채권 시장 불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채권 시장 자체가 불안한 이런 국면은 말 그대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져요. 아무리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이 채권을 매입해 줄 투자자를 못 찾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 기업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사업 규모를 줄이자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채권 만기가 도래하는 거, 23년 상반기에 도래하는 채권 만기 규모가 54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채권 만기가 도래했을 때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고 그리고 기존 채권을 차환하는, 이건 차환이라고 하거든요. 차환 거래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타인 자본에 의존하면서 기업 경영을 하는 그런 재무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도,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매입자가 안 나타나니까, 하물며 한전이나 도로공사나 뭐 과천도시공사 같은 이 공공채마저도 매입자가 다 안 나타나는데 민간 기업들은 이거 채권 발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채권 발행했는데 만약에 매입이 다 안 된다, 그럼 주가에도 또 반영이 되거든요.
주식 투자자들이 아니 이 기업은 얼마나 부실하길래 채권 발행했는데 미매각되고 있네라고 판단해서 주가에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기보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업을 축소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업 입장에서 여러 사업들이 있겠지만 채권 금리보다도 안 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의 대출 금리를 받아다가 8% 수익을 위해서 투자하시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채권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도저히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결국 기업들, 저도 이제 경제 전망이 제 전문 분야다 보니까 정말 많은 기업들의 경영 전략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제가 아마도 그 경영 전략 회의 참석 횟수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 경영 전략 회의에서 나오는 그 주제 안건이 어떤 사업을 조정한가, 그런 것들이 경기 침체로 야기되는 그 수순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됩니다. 통화 정책 관점에서. 그래서 지난 FOMC 회의를 앞두고 몇몇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했죠. 금융시장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한 가장 큰 근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 위원들이. 경기 침체를 용인하는 것이지 경기 침체 올까 봐 금리 인상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경기 침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시스템적 리스크예요. 그 기업들이 도산한다거나 하면서 금융 부실로 연결되거나 하는 현안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의 궁극적인 그 배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있지만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주춤해보자 하게 만드는 그 근거는 지금에 있는 이런 채권 시장 불안과 같은 시스템적 리스크에 해당된다. 경기 침체가 걱정돼서, 경기 침체가 걱정됐으면 지금 자이언트 스텝 계속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시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경기 침체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좀 결론을 내주셨는데, 네. 그럼 금리 인상과 싸웠던 시장은 이제 경기 둔화, 경기 침체와 아주 긴 싸움을 앞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통화 정책 추진 뒤에 남은 경기 침체의 구체적인 모습을 또 시장이 대비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어떤 현상들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현상은 실적입니다. 기업 실적. 자, 3분기도 주가라는 부진했죠. 관점에서. 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2020년부터 21년은 유동성 장세예요. 나쁘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종목을 잘 골라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어떤 종목을 투자했든 유동성에 의해서 기준금리 인하와 엄청난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모든 주가가 같이 오른 거예요. 한 방향으로. 자, 2022년은 역유동성 장세입니다. 어떤 종목을 내가 잘못 골라서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닙니다. 어떤 주식을 골랐든 주가가 하락했었던 국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금리를 인상하면서 자이언트 스텝 연거푸하면서 나타난 역유동성 장세, 이렇게 규명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금리라는 면에서 금리의 고점이 22년 2분기 정도, 23년 2분기 정도, 빠르면 1분기 정도의 고점을 형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고점으로부터 보통은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반영되는 게 이 주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10월, 11월, 12월 요 정도가 이미 저점을 형성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은 하겠지만 앞서 계속 얘기해 드렸던 경기 침체라는 것이 계속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은 하겠지만 뚜렷한 상승은 어렵다. 그래서 더 본격적으로 한국경제TV와 같은 방송을 통해서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옥석을 가려야 되느냐. 경기 침체가 이제 또 다른 소재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반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 더 이상 없네 하면서 이 주가가 상승하다가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네, 생각보다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안 좋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국면이 22년 이 12월부터 시작되는 23년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를 하실 때 실적이 기대가 되는, 확실히 어떤 경기 침체 국면에도 필수재적 소비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적이 꺾이지 않을 만한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라는 것을 좀 초점을 두고 옥석 가리기를 해 보신다면 주식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래도 23년에는 기대할 만한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2021년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이 유동성 장세의 힘을 보고 맞아요. 주식 시장 이렇게 매력적인 거구나라고 유입된 인구들이 참 많을 텐데 일단 22년 참 힘들었던 만큼 23년도 기업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옥석 가리기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이제 G20을 계기로 양 정상이 첫 대면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팽팽한 경계감,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은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 다녀온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백악관도 갔지만 한국 그 코트라 워싱턴 현지 주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아트라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간 주무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있습니다. 이제 워싱턴 지사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 방문한 이유는 미중 패권 전쟁, 또 IRA 이 관련해서 또 구체적인 현안을 좀 듣기 위한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미중 패권 전쟁조차도 IRA조차도 사실은 바이든이 정치인 아닙니까? 전문가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쇼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치적으로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바이든 행정부 혹은 민주당이 계속 지지를 받아야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거야 라는 모습을 계속 보인 것이고요. 여야 할 것 없이 미국은 미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비호의감 너무나 극에 달아 있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소재를 이용하는 겁니다. 특히 이 정치적 시즌을 앞두고 생각해 보시면 미중 패권 전쟁은 저도 2040년, 50년까지 장기간에 지속될 만한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이 아무리 미중 패권 전쟁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 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에 달했던 시점이 2019년이었어요. 그리고 20년에는 또 완화됐었어요. 21년도. 근데 22년에는 다시 극에 달하죠.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공산당 회의를 앞두고 그 각각의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험 공부 열심히 하다가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공부합니까? 안 하죠. 망쳤어요. 그럼 또 할 거예요? 안 하죠. 그러면 성적이 좋았어요. 또 합니까? 안 한다면. 네. 성적에 상관없이 시험이 끝나면 벼락치기 공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많이 가동을 했던 것인데 네. 그런 정도가 중간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되고 화해 모드로 나름 갈 거라는 거죠. 완전히 화해할 것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신냉전적인 그런 흐름은 계속 되겠지만 그 강도에 강도가? 있어서는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23년에는 미중 패권 전쟁의 소재가 많이 완화될 것이다. 22년에는 군사적 긴장감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얘기는 21년에 22년 전망서에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네. 군사적 긴장감이 강해지고 항공모함까지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었거든요. 근데 23년에는 상당 수준으로 완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중 패권 전쟁 같은 경우에는 좀 강도가 낮아질 것이고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주셨는데 일단 2023년도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기업들에 대한 공부도 필요해 보이고 전반적인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